이제 우리가 수백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카메라를 사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진짜 반에 반절도 그 기능을 다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태영 작가가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메뉴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는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지 상업적인 그런 노하우와 그 꿀팁까지 한번 담아서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거고요. 그 영상 길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이 진행이 되는 영상이다 보니까요. 아래 보시면 영상 섹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안다 하시는 그런 중급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한 섹션만 골라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니 카메라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오늘 준비한 카메라는 가장 최근에 출시한 소니 알파9 마크3 그 글로벌 셔터 카메라를 한번 갖고 와 보았거든요. 나 이거 안 쓰는데 하시는 분들은 걱정 1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떤 카메라를 쓰시던 간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기능은 이 최신 가장 비싼 이 카메라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메뉴 구성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고 혹은 궁금해 하시는 그 메뉴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는 시간은 무조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니 메뉴 같은 경우에는 그 구메뉴와 신메뉴의 그 갈래가 있는데요. 약 한 3, 4년 전에 아마 신메뉴가 제가 기억하기로 출시가 된 걸로 아는데 구메뉴를 쓰시는 분들일지라도 그 기능에 대한 내용과 해석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뭐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쓰고 계신 카메라 배터리 넣어서 딱 올려놓고 매뉴얼 모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번 영상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하고 시작하시죠. 우선 모니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신메뉴 간단하게 구경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픽이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예쁘장하게 변했습니다. 옛날 구메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뭐랄까 약간 공대 감성이랄까요? 진짜 와, 이런 메뉴까지 넣어줬어 라는 그런 벅찬 느낌의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신메뉴도 똑같아요. 똑같이 정말 와, 이거 전문가들만 알 법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조금 더 그 입문자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색감을 넣어줬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귀여운 그런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이 마이 메뉴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프리셋이죠. 자기가 그 즐겨 사용하는 그런 메뉴들을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하지 않거나 쓸데기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그냥 스킵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왜 안 하고 넘어가지? 라고 하신 그 포인트가 있다면 그냥 제 기준에서는 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질 녹화 섹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JPEG HEIF 설정이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이게 이 메뉴가 있으신 분들은 비교적 최신 카메라를 쓰고 계신 분들일 텐데 이게 뭐냐면 자, 사진의 포맷은 총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JPEG이 있고요, HEIF가 있고 RAW 파일이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억해 주시면 자, JPEG은 정말 예전부터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 카메라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던 카메라 포맷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메라에서는 JPEG을 쓰고 있고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호환성이 JPEG은 당연히 임포트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파일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의 단점으로는 용량이 크면서 담고 있는 사진 데이터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출시한 것이 HEIF라는 비교적 최신에 나온 이미지 포맷인데요. 해당 포맷을 쓰게 되면 JPEG의 거의 반절 수준의 용량인데 담고 있는 데이터는 거의 2배 수준으로 많습니다. 엄청 좋은 포맷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파일을 쓰실 수가 있죠.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용량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고 후보 정할 때 로우 파일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포맷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그런
환경과 목적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왜 HEIF를 제가 안 쓰냐에 대한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HEIF 굉장히 좋습니다. JPEG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포맷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상업 작가로서 고객님들, 일반인들을 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촬영을 다 하고 보통 모든 원본을 드릴 때 JPEG으로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HEIF 정말 좋아 해가지고 HEIF 파일로 드렸다라고 칠게요. 근데 이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혹은 어떤 장비에서 HEIF가 호환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사실 가장 크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업을 해서 드린다고 할지언정 이분들이 오픈을 못하거나 혹은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이거 뭐예요? JPEG 원래 주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상업 작가들은 HEIF가 좋은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JPEG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JPEG을 그대로 쓰고 있고, 화질 설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파일 형식 보시면 이제 로우 파일, 로우 파일, JPEG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님들한테는 JPEG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로우와 JPEG 둘 다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우 파일 설정 들어가시면 이제 카메라 기종마다 조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압축과 비압축만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비교적 최신식 소니 카메라는 이제 그 로우 파일의 사이즈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그 고화소 바딘 소니 R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화소의 그 수치를 갖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큰 사이즈의 로우 파일은 부담스러울 그런 목적의 촬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사이즈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압축으로 놓고 사이즈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JPEG 화질 같은 경우에는 화질에 따라 용량의 차이는 조금은 있긴 하겠지만 그냥 가장 좋은 엑스트라 파인, 이미지 크기도 가장 큰 사이즈로 하고 있습니다. 자, 녹화 미디어 설정 한번 보시면 이제 사진, 영상, 그리고 녹화 미디어 자동 전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안정성을 우선순위로 두고 촬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 녹화로 해서 그 투 슬롯에 들어가 있는 SD카드 2개 동시, 그러니까 촬영했을 때 결과물이 동시적으로 저장이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슬롯 1에만 나는 사진을 넣을 거고 슬롯 2에는 영상만 넣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각각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녹화 미디어 자동 전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슬롯 1에 들어가 있는 SD카드 용량이 꽉 찼을 때 SD카드 2로 넘어가는 그런 자동 전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종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 비율인데요.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가장 큰 사이즈로 종횡비를 맞춰서 촬영하시는 게 정석이고요. 왜냐하면 굳이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1:1 비율로 촬영을 한다 라고 하면 이미 카메라에서 내가 자른 상태로 촬영을 하고 후편집을 할 때 또 크롭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사이즈 3:2로 촬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1:1 비율로 올리고 싶으면 후편집으로 자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은 그런 그 확장성을 가지고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종횡비는 가장 큰 사이즈로 촬영을 하시는 게 맞는 답변이다라고 한번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영상 파일 형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스터디한 제 넷피셜입니다. 이거는 소니 홈페이지에서도 약간 두리뭉실하게 정의를 해놓은 그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는 제가 그 영상 도복에랑 넣어놓긴 할게요. 자, HS 포맷. 자, 지금 한번 보시면 XAVC라는 포맷에서 여러분들 HS 그리고 S-I 포맷 세 가지가 보이죠. HD는 저는 그냥 생략할게요. 요즘은 HD를 찍는 시대는 아니니까 이 4K를 기준으로 그냥 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S 같은 경우에는 압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압축률이 높다 보니까 같은 파일 사이즈를 촬영을 하더라도 조금 더 적은 용량의 그 파일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이미지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압축률이 높은 만큼 편집할 때 약간 버벅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S 같은 경우에는 압축률은 낮아요. 그래서 HS보다 약간의 용량 차이가 있습니다. 크다는 말이죠. 용량은 큰데 호환성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넓은 호환성 때문에 편집하실 때 조금 더 부드럽고 큰 오류 없이 여러분들이
그 편집을 좀 즐기실 수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S-I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약간 잡이 없는 용량, 정말 엄청난 용량을 자랑하거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S-I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 60프레임 촬영했을 때 600메가의 그 기본 용량 값으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시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편집을 하기에는 정말 가장 큰 잠재력과 색 공간의 여유를 받으시면서 영상을 작업할 수는 있겠으나 그만큼 컴퓨터 사양도 굉장히 좀 높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외장 하드라든지 저장 장치에 대한 용량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 코닥이 바로 S-I의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영 작가는 뭘 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용량이 높더라도 근데 좀 미세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코닥 그 S4K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동영상 설정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레임 속도를 또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영화 같은 그런 모션을 보여주는 프레임 크기고요. 30프레임 같은 경우는 약간 TV나 예능에서 많이 촬영하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60프레임과 120프레임은 촬영하고 난 다음에 슬로우 모션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촬영하는 24프레임에서 녹화 설정 들어가시면 세 가지의 메뉴가 뜨게 되는데 자, 첫 번째 100과 60이 있죠. 이거는 그냥 단순 용량에 대한 수치이고요. 4222, 420 뭐 이런 수치가 또 보이는데 그리고 10비트, 8비트 있죠. 자, 10비트 같은 경우는 뭐 422 이렇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좀 더 넓은 색 공간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8비트보다 좋은 10비트가 색 공간이 더 많아서 여러분들이 컬러 그레이딩을 하실 때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 믿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의 422 10비트를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0프레임도 많이 쓰실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메가, 150메가 있는데 그냥 뭐 이왕이면 좀 더 약간의 차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설정 값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넘어가시죠. 자, APS-C 슈퍼 35 촬영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프레임 바디 지금 말 그대로 알파9 같은 그런 풀프레임 바디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바디에 맞는 렌즈가 있어요. 풀프레임 전용 렌즈를 우리가 보통 구매를 해서 쓰게 되는데 근데 이런 지식이 없이 그냥 조금 잘못 사신 경우 예를 들면 크롭 바디용 렌즈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크롭 바디용 렌즈를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구매를 덜컥 했는데 껴보니까 갑자기 프레임 그 주변부에 동그라미로 잘리는 그런 현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풀프레임 센서에다가 크롭 바디용 렌즈를 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센서는 큰데 작은 센서에 렌즈를 껴서 이 주변부가 다 잘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풀프레임을 크롭 센서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이 35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풀프레임 바디에다가 크롭 바디 렌즈를 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능을 자동으로 해놓고 쓰시면 그냥 자동으로 지가 교체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변화되는 거 자동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장노출 노이즈 리덕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장노출 촬영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노이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니 카메라 소프트웨어에서 조금 차단시켜 줄까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다 후편집으로 하기 때문에 끔을 해 놓았습니다. 자, 고감도 노이즈 리덕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도 ISO죠. ISO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 퀄리티는 저하되는데 그 이미지 퀄리티가 저하되는 내용 속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이즈인데요. 그 노이즈가 ISO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죠. 그 자글자글해지는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밤에 찍은 그런 영상 TV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카메라로 주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표준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색공간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장 많이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sRGB가 대부분 쓰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sRGB 디스플레이, 뭐 sRGB 모니터, TV 뭐 이런 것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sRGB로 놓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도비 RGB도 있긴 한데 굳이 자, 렌즈 보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렌즈 보정은 말 그대로 소니에서 옛날에 출시한 렌즈들은
요즘에 뭐 G마스터 뭐 이런 급들은 이런 그 오류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 옛날에 조금 저렴한 라인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비네팅이라고 하죠. 촬영을 했는데 주변에 검정색으로 약간 안개 낀 듯한 그런 느낌의 현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그리고 색수차도 잡아주고 왜곡도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다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미디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포맷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포맷 하시는 거고요. 녹화 미디어 설정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소니의 단점이었죠. 요즘은 안 그래요. 저도 소니 알파 7 마크 3를 뉴욕에서 촬영할 때 많이 썼었거든요. 그때 바디가 제가 한 3개 정도를 돌렸었어요. 촬영이 워낙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다 보면 뻑이 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멈춰서 오류 메시지가 뜨는 그런 현상, 거기에 더해서 SD카드에 오류까지 발생하는 그런 그 부가적인 또 그 사이드 이펙트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신 분들이라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복원을 선택해서 복원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불상사는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한번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디어 잔량 표시는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은 뭐 이 파일 번호, 연속 번호 뭐 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보시면 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건데, 자, 파일 이름 설정, 요거는 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 이 파일 이름 그냥 설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냥 파일 이름 설정하는 건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공장에서 바로 나온 소니 카메라의 보통 파일 이름들이 DSC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합동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모두 소니 카메라를 쓰는데 이 파일 이름을 아무도 안 바꿨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각자가 찍은 사진들을 다 통합적으로 취합을 하게 되면 누가 찍었는지 이 순서가 굉장히 뒤죽박죽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누구와 같이 협업을 할 일이 있거나 혹은 이런 게 난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꼭 독자적인 이름을 설정해서 촬영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되셨죠? 자, 넘어가고 새 폴더 같은 경우에는 뭐 넘어갈게요. 자, IPTC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이제 카메라에 심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저작권 정보에 들어가서요. 저작권 정보 기록을 켬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찍는 그 이미지 파일 내부의 속성, 그러니까 컴퓨터에 그 파일을 옮겼을 때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 안에 쭉 마우스 내려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여러분들의 이름과 그 내용들이 다 뜨게 됩니다. 자, 촬영자 설정에서는 보통 본인의 이름을 영문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작권자 설정 같은 경우에는 회사 소속일 경우 회사의 그 네임 혹은 홈페이지에 그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찍은 자기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라이트룸이라든지 그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개인 정보들을 주입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카메라에 저장시켜 놓고 찍는 모든 그 이미지 콘텐츠들에 자기의 정보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꼭 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촬영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기가 즐겨 사용하는 그 카메라 세팅 값을 저장해 놓고 그때그때 꺼내서 쓰는 그런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거는 언제 쓰냐면 이제 만약에 인하우스 포토그래퍼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A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포토그래퍼로. 그래서 그 회사에 3명의 포토그래퍼가 한 대의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그 3명의 촬영자의 스타일이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스타일을 이 촬영 모드로 저장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뒤죽박죽으로 만져놓은 그 카메라를 다시 그냥 여러분들의 프리셋을 불러오기만 한다면 바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프리셋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거는 한번 써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 드라이브 모드로 갈게요. 자,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단일 촬영, 단사 혹은 연사 촬영이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그
그 다음에 뭐 셀프 타이머 10초, 5초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셀프 셀카 찍으실 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브레킷 모드, 브레킷은 좀 이따가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면 되고, 뭐 연속 촬영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움, 하이 플러스 같은 속도에 대한 그런 순서까지 여러분들이 좀 셀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자, 드라이브 모드 제한 같은 경우는 A9만의 그런 기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펑션 키를 눌렀을 때 이거는 뜨지 말게 하자라고 했을 뭐 그런 메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속 촬영 부스터, 이거는 A9 전용인데요. 이게 하이 플러스까지 갔을 때 1초에 120장이 찍히는 그런 미친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갈게요. 자, 사전 캡처도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아이폰 쓰시는 분들 라이브 뷰 아시죠?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이미 촬영이 되어 있는 그 기능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 셔터 눌렀는데 이미 촬영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사전 캡처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동물 촬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놀라울 만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프 타이머 설정, 이거는 뭐 아까 한번 보여드렸고, 브레킷 설정은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레킷은 이제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연속 브레킷이 있는데 3장을 찍어요. 지금 메뉴에서 3장, 뭐 5장, 7장, 9장까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장을 전통적으로 우리가 찍어 왔습니다. 3장을 각기 다른 노출값으로 찍어서 우리가 나중에 합쳤을 때 더 넓은 그런 감도의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촬영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찍혔죠? 3장 찍혔는데 확인해보면 다 다른 노출값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촬영하시는 분들 원하시면 촬영하셔도 되고, 요즘에 굉장히 좋은 게 초점 브레킷이라고 해서 각기 다른 AF 초점이 맞아 있는 사진 3장을 혹은 뭐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촬영 횟수만큼의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는 그런 기법도 나왔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벌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랩스죠. 여러분들이 뭐 노을 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일출, 보통 이런 시간의 변화 그런 것들을 좀 한 5초짜리 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진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인터벌 촬영 들어가서 켬 누르시고 난 다음에 그냥 촬영 버튼 눌러주시면 인터벌이 시작되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자, 이제 복합 로우 촬영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이즈 리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로우 파일 촬영 메뉴인데요. 요거는 또 신메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셔터 무음 설정. 자, 무음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촬영을 하실 때 셔터 음이 있잖아요. 그 셔터 음을 무음화 시킨다는 건데, 이거는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셔터 방식이 기계식 셔터와 그 전자식 셔터, 그리고 뭐 전자 선망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그는 뭐 차치하고 기계식과 전자식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무음 모드를 설정했을 때 기계식이 자동으로 전자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치명적인 오류가 조금 있는데요. 물론 A9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셔터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외 상황이고요. 하지만 예외 상황인 카메라가 지금 소비자 카메라 중에서 얘 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이 영상이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자, 어쨌거나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 이 무음 모드로 했을 때는 전자식 셔터로 변하는데, 전자식 셔터의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플리커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과 동시에 이 젤로 현상이라고 해서 뭐 약간 이렇게 젤리처럼 흐느적거리는 그런 그 영상 혹은 사진에서 그렇게 왜곡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음 모드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쓰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이미지 퀄리티에는 훨씬 더 좋은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릴리스 지연, 이것도 A9. 자, 렌즈 없이 촬영, 뭐 그냥 말 그대로 렌즈 없이 안티 플리커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는 그냥 보통 켬을 해놓고 촬영을 하긴 하는데, 글로벌 셔터 같은 경우는 그 플리커가 거의 뭐 해결이 된 카메라이고요. 하지만 기존 방식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플리커가 이 실내 촬영하실 때 그 실내에 있는 그 광원들에 의해서 플리커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보통은 셔터 스피드로 여러분들이 플리커를 최대한 잡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100분의 1초, 그러니까 가장 최적은 60분의 1초 정도 놓게 되면 플리커가 거의 없어지는 모습을 좀 발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상의 셔터 스피드를 놓았을 때는 플리커가 필연적으로 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소니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 방식은 아니라는 점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손떨림 보정 같은 경우에는 스테디샷이 있는데, 이거는 삼각대를 쓰지 않을 때는 켬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삼각대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끄시고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떨방의 메커니즘이 촬영을 하실 때 셔터를 이렇게 딱 누르는 그 순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흔들리죠. 물론 이렇게 세게는 안 하겠지만, 근데 이 흔들림을 카메라 내부에서의 그 스테디샷의 메커니즘이 흔들림으로 잡는 거예요. 카메라 내부에서 이렇게 조금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림과 흔들림이 만나서 상쇄되는 거지. 이런 것들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스테디샷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삼각대 위에 놓고 바람도 없는 날이야. 이렇게 놓고 찍어. 그러면 어차피 그 셀프 타이머 모드로 찍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풍경 촬영하실 때 셀프 타이머로 놓고 셔터 누르고 2초 뒤에 촬영이 돼요. 그러면 아무런 흔들림이 없죠. 근데 스테디샷을 켜놓으시면 카메라 내부에서 흔들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흔들린 사진을 얻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이거를 메뉴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격자선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촬영하실 때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3분할 격자, 사각 격자 등등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이고요. 라이브 뷰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리개와 ISO와 그런 노출의 3요소,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을 조작할 때 그 노출 값을 모니터 혹은 뷰파인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드이고요. 이제 노출 반응에서 플래시까지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 플래시를 터뜨릴 때 여러분들이 보통 카메라에 컨트롤러를 끼우게 되는데, 그 컨트롤러를 끼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플래시를 사용하면서도 이 라이브 뷰를 즐기실 수가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비 마크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이라든지 뭐 사진을 크롭할 거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촬영을 한다면 그 부분들을 좀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마커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냥 별 의미는 없습니다. 끔해 두시면 되고요. 뭐 촬영실 선택 메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빨간색 끝났고요. 핑크로 들어와 보았습니다. 자, 노출 들어가시면 벌브 타이머 설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노출입니다. 이 벌브는 보시면 켬으로 해 두시고 노출 시간 60초. 벌브는 어디에 모드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쭉 낮추셔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벌브 이게 쭉 낮추시면 우리가 맥시멈이 30초거든요 30초보다 더 장노출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게 벌브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자, 벌브로 바뀌었죠. 자, 이거를 셔터 누르면 노출 종료까지 60초. 그러니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60초간 광량을 받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장노출의 촬영 기법을 벌브라고 하고요. 그래서 벌브 타이머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이 메뉴에 들어가서 쓰셔야 된다는 거 한번 안내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ISO는 감도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ISO 범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토 모드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요즘 카메라 기준으로 3200까지 두시면 이미지 퀄리티에 큰 영향 없는 그런 이미지들을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로 찍으시는 분들 꼭 이 수치 기억해서 그대로 맞춰서 쓰셔도 된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 노출 보정 들어가시게 되면 이것도 오토로 촬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된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만약에 S모드도 오토죠. 그래서 오토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수치 보이시죠? 세 번째 수치, 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아이콘 수치를 보시면 이게 적정 노출이 0이고요. 마이너스로 하면 언더고요. 플러스는 당연히 오버죠. 오버로 찍을지 마이너스로 찍을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메뉴 되겠습니다. 다시 매뉴얼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측각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말 그대로 오토 모드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매뉴얼 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메뉴예요. 자, 측각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조금 수치 낮추고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저희 스튜디오의 모습인데요.
자, 멀티가 있고 중앙이 있고 스팟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이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데, 멀티는 이제 그 프레임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면을 카메라가 계산을 해서 적정 노출을 맞춰주는 메커니즘이고요. 중앙은 중앙에 있는 그 영역만 계산을 해서 가장 알맞은 노출값을 카메라가 설정해주는 그런 측강 모드이고요. 스팟은 여러분들이 찍어놓은 그 스팟의 빛만 계산을 때려서 이 적정 노출을 맞춰주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크게 중요한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자, 플래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하죠. 자, 화이트는 이제 오토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토가 있고 매뉴얼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토는 그냥 말 그대로 카메라가 화이트 밸런스, 그러니까 화이트 그 색깔, 그 회색 색깔을 기준으로 가장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그 색감을 구현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 우리 같은 사진 작가들은 이거를 매뉴얼로 많이 씁니다. 자, 매뉴얼로 지금 보시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파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높으면 높을수록 노란색의 느낌을 받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현실의 색감을 내가 발견해서 찍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요, 이거를 우리가 색상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 수치를 여러분들이 나는 이번 촬영에서는 좀 노란색, 그러니까 조금 필카스러운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 따뜻한 감성으로 라고 한다면 화이트 밸런스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촬영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야, 나는 오늘 촬영은 조금 차가운 감성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 낮춰서 찍는 이런 식으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거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오토로 찍으시면 되고요. 이해되셨죠? 화이트 밸런스는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 이해시켜 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 및 색조인데요. 크리에이티브 룩.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룩, 소니가 요즘 나오는 그 카메라들에 넣어준 약간 감성적인 색감인데요. 이거는 워낙 제가 좀 많이 다룬 소재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도록 할 텐데, 뭐 다양한 메뉴 값들까지 디테일하게 정하실 수가 있다는 것까지 안내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픽처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영상용 색감입니다. 이거를 누르는 순간 모니터가 꺼지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걸로. 뭐 여기서 S 로고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고, S 시네톤이라고 해서 시네마 라인에 있는 굉장히 비싼 색감도 갖고 계신 분들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소프트 스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피부에 있는 잡티 같은 것들이 그냥 좀 뽀샤시해지는, 이 소니 카메라의 소프트 스킨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게 이게 굉장히 좀 옛날에 나온 기능이긴 하거든요. 약간 휴대폰 어플에서 볼 법한 그런 좀 하찮은 기능이긴 한데, 이게 또 없으면 섭섭한 그런 계륵 같은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거나 이게 모든 영역이 다 소프트해지는 그런 좀 잡스러운 기능은 아니고요, 얼굴만 딱 포착해서 얼굴만 좀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안 쓰고요. 자, 제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지브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모니터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될 건데, 지금 제가 외부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이거를 쓰게 되면 이제 노출의 그 값에 따라 지브라, 그러니까 이게 얼룩말 무늬처럼 이렇게 프레임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정확한 그런 노출 값을 모니터로서 파악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필수적인 영상 촬영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드디어 보라색으로 넘어왔는데, 자, 여기 보라색은 은근히 별로 쓸 게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오토포커스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할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보통 안 건드리는 메뉴들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AF 보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두운 날 여기 보면 빨간색 불빛 같은 게 이렇게 피사체에 비추면서 포커스를 잡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자기 혼자 사진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영상 촬영도 하고 있으면 이걸 쓰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촬영을 옆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 찍는다고 이 보조광을 쓰게 되면 얼굴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끔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풀타임 DMF는 이제 렌즈 보시면 오토 포커스 모드와 MF, 매뉴얼 포커스 모드 스위치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거 있죠. 근데 이 오토 포커스 모드로 스위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풀타임 DMF를 켬해두시면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만지실 수가 있는 그런 좀 약간 편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초점 영역. 자, 와이드, 뭐 존 있고요. 존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초점 고정, 뭐 이런 거. 스팟, 확장 스팟. 요즘에 뭐 소니가 워낙 좀 AF에 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스팟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쓰실 수가 있는 거 굉장히 좀 일반적인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초점 영역 제한. 이것도 뭐 펑션 키에서 여러분들이 보기 싫은 것들은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자, 초점 프레임 색깔 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 저랑 같이 그냥 메뉴 구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쓰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F 피사체 인식, 인식 대상은 사람, 동물, 새, 곤충,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죠.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 자, 인식 대상 전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촬영하면서 카메라를 조작하면서 이 전환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메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왼쪽 선택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있을 때 뭐 왼쪽 눈 오른쪽 눈 여러분들이 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맞추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이 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제가 보통 요즘에 이제 막 좋아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는데 오늘 영상 좀 좋아요 주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말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다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부디 예쁜 사진과 영상 많이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킹 표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 지금 모니터 때문에 안 보일 건데 피킹 표시도 여러분들이 이게 하게 되면 그 포커스 맞은 부분에는 이제 이게 뜨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소니 카메라 넷 설명서 부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킹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지브라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필수적인 영상의 기능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란색으로 넘어왔는데 파란색은 거의 뭐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촬영하고 난 다음에 재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지에 대한 메뉴이기 때문에 건드릴 게 없어요. 뭐 재생하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보시면서 아, 이런 거 있구나 정도로만 스터디 해주시면 끝나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죠. 네트워크는 이제 뭐 스마트폰, PC 뭐 이런 것들 연결하실 때에 대한 내용인데 뭐 스마트폰 연결하실 때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가지고 그냥 원격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딱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설정 되겠는데요. 자, 언어, 뭐 지역. 자, 이거 지역 설정, 썸머타임, 시간. 저는 이 카메라는 디테일하게 설정은 안 돼 있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좀 예민하게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딱 카메라 설정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동시, 그러니까 많은 인원과 같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때는 이 초 단위 설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카메라가 한 3, 4대 정도 같이 촬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정확하지 않은 시간을 설정해 놓은 카메라가 몇 대가 있으면 같은 사진을 통합해서 체크를 할 때 정말 뒤죽박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 쓰실 때는 정말 좀 정확하게 인터넷에 시간 딱 쳐놓고 이 막 초단위 올라가잖아요. 그때 딱 맞춰서 딱 눌러주시는 그런 세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여기 다이얼 설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이거는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카메라를 리세팅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카메라 조작 요소들의 어떤 기능들을 할당할지에 대한 그런 세팅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면 뭐 펑션 메뉴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 외관 뒤편에 놓여져 있는 FN이라는 키를 누르시게 되면 뜨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 수동으로 조작하실 수가 있는 그런 설정 값이고요.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화면 표시 설정이 있는데, 모니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눌렀을 때 처음에는 이런 게 뜨고, 두 번째 이런 게 뜨고, 뭐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고, 이런 것들 싫으신 분들은 그냥 하나만 고정할 거다, 뭐 이렇게 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뷰파인더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다 얘기를 했던 내용들. 자, 터치 조작, 이걸 겸해 두셔야지 여러분들이 모니터에서 터치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뭐 스크린 리더, 화면 확대 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모니터 밝기 설정, 이거는 조금 중요하다라면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모니터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잘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의 모니터가 있죠. PC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태블릿이 있으면 태블릿의 모니터도 있고 카메라의 모니터도 있죠. 이 모니터의 밝기를 균일하게 맞춰주시는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카메라의 모니터만 과도하게 밝다라고 하면 촬영할 때는 이게 적정 노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는데, 모니터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어둡게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는 카메라의 모니터에서 내 설정값이 틀렸을 수가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니터 밝기는 수동으로 맞춰주시는 게 현명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에서 0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마다 조금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뷰파인더, 디스플레이, 모니터, 반전. 자, 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쭉쭉쭉쭉. 자, 자동 전원금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즘에 나오는 신제품,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고 4K 60프레임이다, 뭐 120프레임이다, 이런 굉장히 좀 배터리를 빨리 소모시키는 그 기능을 쓰다 보면 발열이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카메라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했을 때 발열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데, 근데 나 이번 촬영 너무 중요해, 카메라 별로 안 중요하고 나 이번 촬영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온도가 높든 말든 쭉 촬영해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동 전원금 온도를 고로 맞추셨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고로 해놓고 카메라를 막 쓰는 편입니다. 혹시나 카메라 내구성이 좀 더 가치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표준으로 해놓고, 꺼지면 뭐 꺼지고 뭐 냉장고에 좀 넣어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거의 없어요. HDMI도 없고요. 뭐 안티더스트 전원, 이 안티더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원을 껐을 때 그 차광막이 내려오죠. 그래서 이 렌즈를 분리했을 때도 차광막이 내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와 같은 이물질에 대한 방어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모드인 거죠. 이제 렌즈 클리닝 뭐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 자,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폼의 업데이트를 내가 해야 되나를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카메라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그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소니 메뉴는 조금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난 것 같긴 해요. 꾀꼬리 같던 제 목소리가 쉴 정도로 열변을 토하면서 소니 메뉴에 대한 강의를 한번 전달해 드려 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조금 디테일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굵직굵직한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그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뒀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이번 영상이 조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대형작가 채널 혹시나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얻고 싶은 그런 콘텐츠 주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또 댓글란에 적어주시고, 제가 혹시 이번 영상을 진행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댓글란에 적어주시면 제가 또 읽고 답변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소니 카메라 많이 쓰시면서 100%, 200%의 잠재력을 다 끌어당겨 쓰실 수 있는 그런 유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